예, 반갑습니다. 안건욱입니다. 예, 오늘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에서 분권적 국가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꼭지는 세 꼭지입니다. 그 첫 번째 꼭지는 왜 분권적 국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향후 과제로서 가져가야 할 소위 말하는 이제 개헌 과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분권적 국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과 그리고 사회보장 부담률, 이 양자를 합하면 이제 국민 부담률이 되죠. 이 국민 부담률이 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32%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기능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말씀을 바꾸면 정책적인 어떤 기능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치와 행정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와 행정 이것들은 이렇게 신뢰도를 이렇게 쭉 조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하위에 있습니다. 신뢰도가 하위에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불신을 갖고 있느냐? 특히나 정치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이제 80%가 넘는 그 같은 이제 갈등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적인 갈등들이 많죠. 정치가 해야 될 본래적 기능은 이와 같은 여러 사회적인 어떤 갈등들을 조율 조정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통합이라 그러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정치 그 자체가 갈등을 생성하는 그와 같은 이제 온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도대체 헌법이나 우리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볼 때에 어디에서 비롯하고 있었던가? 그걸 두 가지로 요약을,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요약을 할 수 있더라. 그 하나는 고도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친 대의제. 이 양자가 결합을 하면 어떤 이 정치 시스템이 되느냐면, 실제 있어서 이 정치 시스템은 이제 중앙 정치 권력들이, 그 대표자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고서 자기들의 이제 권력을 위해서 이전 투구를 하는 그 같은, 이제 좋은 표현을 하면 이제 경쟁적 이제 정치 민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이전 투구의 장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하고, 그 헌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갈등 민주제를 어떤 민주제? 화합 민주제로 바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화합 민주제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고도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라면 이것을 소위 말하는 지방 분권적인 체제, 다시 말씀을 바꾸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것 같은 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중앙 정치 엘리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라면 화합민주제 하에서는 국민과 대표자가 권력을 공유하는 소위 말하는 높은 직접민주제가 필요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화합민주제를 저는 정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합민주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여러분들 제 이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들이 열거되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스위스와 독일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와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이 세 나라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가지색 그리고 스위스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대표 이제 나타내는 것은 1차적으로 행복 수준이겠죠. 이 행복 수준을 보시면 스위스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독일 역시 우리보다는 뚜렷하게 그 행복 수준이 높더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 수준 무엇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국민 소득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은 기대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 보면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고 독일 역시 약 한 2만 불 이상이 많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여러분 소득은 사실은 국가의 경쟁력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쟁력 역시 독일과 스위스가 소위 말하는 화합민주제를 하는 나라가 뚜렷이 그 국가 경쟁력이 높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옆에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사실은 이제 상당히 우리보다 나은 걸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정치행정 시스템 내에서 보면 사실은 프랑스는 여전히 아주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고 일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소위 말하는 직접민주주의 역시 사실은 상당히 뒤처져 있는 나라들이죠. 그러면서 표에서 다 나타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은 결국은 뭐가 뒷받침될지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느냐? 물론 정치행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인재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인재 경쟁력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과 스위스 특히나 스위스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이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왜 우리가 화합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와 같은 이 헌법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제 논거를 국민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의 수준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독일과 스위스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수직적 정부간 관계,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국민과 대표자가 어느 정도 권력을 공유하는 직접민주주의 수준들에 관한 말씀들을 헌법상의 규정들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일입니다. 독일은 우선은 수직적 정부간 관계 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충성 원칙을 통해서 중앙정부라고 말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전권한성 원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이 입법권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지방정부인 주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행에 관한 권한을 딱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행 권한은 임플리멘테이션 이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입니다. 자치 중에 여러분들 재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치권 내에서는 입법권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입법권 보시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권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헌법 제70조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제가 바로 읽어보면 본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직접 명시를 하지 않는 한 모든 나머지 사항들은 누구의 권한이다? 주의 입법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서 연방의 입법 권한을 제한한다는 거죠. 제한한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질적인 이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배타적 입법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연방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요 사항들을 갖다 17개 항목으로 아예 딱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조에 의해서 이걸 벗어난 걸 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연방 권한을 제한하고 반면에 경쟁적인 입법 권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소위 말하는 연방과 주가 상호 입법 권한을 공유하며 동시에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주요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사무 중에 하나가 공동사무인데 이 공동사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지역 대표형 상원이라는 이 상원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연방과 주가
입법 권한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정입니다. 재정권한 역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기 재원들은 자기가 스스로 부담하는 그런 원칙을 두고 있고, 동시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위임한 자가 재원을 그냥 그대로 다 부담하라는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국고 보조 사업을 하면 지방 정부가 어떠하다? 매칭 부담을 해야 됩니다. 50%, 30%, 20%. 내가 국가가 중앙 정부가 일을 하면서 내 이 사업 하고 싶은데 너 돈 내놔, 알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칙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원 배분 체계에서 독일아주 독특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이원적 배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단독세이고, 우리나라는 단독세 위주로 돼 있죠. 여기는 단독세와 공동세가 동시에 공존을 하는 이원적 세원 배분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자, 여기에서 더 특히나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공동세 부분, 이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세입에서 연방, 그러니까 단독세하고 그 단독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연방세, 주세, 그 다음에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세, 이렇게 있다면은 그것을 다 합친 것이 얼마입니까? 24%, 25%에 하면 공동세가 차지하는 비중이었다가 알간성입니다. 75%를 넘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독일 세원 배분 체계 내에서는 뭐가 중심을 잡고 있다? 공동세가 근간이다는 거죠. 이 공동세는 다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연방과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국가 중에서도 어떠한 지방분권국가이다? 협력적 지방분권국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원을 어떻게 한다? 연방과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원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는 그 공유체제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세입구조,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입구조를 보면 어떠하다? 빨간 선이 깁니까? 파란 선이 깁니까? 빨간 선이 약 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60%에 가깝다. 이게 뭐다? 지방세이다. 파란 선이 어떠하다? 훨씬 짧은데 40%가 못 되는 수준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결국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단독세와 그 다음에 공동세를 다 합쳐서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 부분이 어떠하다?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그와 같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표자와 어떻게 권력을 공유하느냐. 연방은 사실은 법에 헌법상에 근거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 왜 없는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제 자료집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히틀러 시절이 나오고 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실질적으로는 주로 지방정부, 주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직접 참정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소위 말하는 국민투표와 국민 발언 제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주민 발언, 여기서는 주민 청구라고 했습니다. 주민 청구와 그 다음에 주민 직접 결정에 관한 찬성적인 요건, 이제 청구와 결정이 있는데, 여기 결정 요건과 서명 요건 이런 걸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랑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떠하다? 요건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청구와 주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 구조이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말할 필요 없이,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어떠하냐면은 앞서 있었던 게 너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수직적 정부 관계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연방과 지방 정부 간의 이 권한을 갖다가 배분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냐, 두 가지 원칙으로 다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보장하기 하나의 원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개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라고 말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갖다 제한하기 위한 것들이 보충성의 원칙과 함께 동시에 연방 권한을 개별 수권합니다. 권한 하나를 낱낱이 다 쓴다는 것이 헌법에 다 씁니다. 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충성 원칙이 뭐냐 이러면 보충성 원칙은 뭡니까? 지방정부나 제일 처음에는 국민이 그 다음에는 지방정부가 못할 때에 누가 개입을 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연방헌법에서 서비스 연방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연방에 양도하지 않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쓰여져야만이 보충성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이제 뭐 입법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훨씬 재밌죠, 그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입법권에 관한 사항들 기본적으로 주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배타적인 독일과 다른 점들은 연방에도 배타적 권한을 주고 있고 주에도 배타적 권한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연방에 배타적 권한을 준 것은 독일과 동일합니다. 연방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게 연방헌법 제42조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주는 다릅니다. 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보장과 동시에 이는 보장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헌법 3조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연방과 지방 정부가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입법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중점 입법이라는 것이 중점 입법 보시면 아주 재미나는 게 사냥과 관련된 거다. 그럴 때는 사냥, 연방은 야생 보호에 관한 법률만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하다? 사냥을 직접 하는 이 시스템에 관한 건 누가 한다? 지방정부가 하게 돼 있다. 이제 꼭 한번 여러분들 자료집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에 관한 사항들인데 재정도 여러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방 세입을 제한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 지방정부의 이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방 세입을 제한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연방 세입을 헌법에 다 열거합니다. 다 열거를 해서 그것 이상, 그게 어디냐면은 열거에 된 사항들은 나중에 가서 어디냐면은 요 보시는 뭐 국민과 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방의 권한이 국민과 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항들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이제 단독세 자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연방은 간접세 위주이고 주와 지방자치단은 직접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결국은 간접세는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 없이 그렇습니다. 직접세를 많이 거두는 어떻습니까? 지방정부가 거의 70 정도의 세원을 가지고 있고 연방은 결국은 한 30을 조금 넘는 수준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이 세입배분과는 완전한 역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잘 안 넘어갑니다. 제가 뭘 잘못한 모양인데 안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 국민과 그리고 대표자들이 어떻게 권한을 서로 공유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 차원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방에까지 소위 말해서 광범한 범위 내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앞에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야말로 연방 차원에서도 의무적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주로 헌법 사항입니다. 이 헌법 사항들은 거의 다 국민투표와 또는 주가 찬성을 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국민투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투표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임의적 국민투표는 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연방 법률도 해당이 있는데 이거는 거부권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맨날 거부권 행사를 하던데 여기서는 누가 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국민투표의 성격보다는 그냥 국민들한테 의사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투표의 성격이 사실은 없다고 해서 법은 있는데 제도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발안이 있는데 국민 발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권자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발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국민 발안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무엇은 권한을 줬다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동시에 하나 더 더해진 겁니다. 뭘? 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모두를 양자 모두를 준 것이 국민 발안입니다. 이런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 발안제도예요. 국민 투표는 뭐다? 거부권이다. 국민 발안은 뭐다? 최초 입법 발의 권한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다가 특히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 차원에서 두고 있는 것이 재정 국민 투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생상도 못합니다. 독일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재정 국민 투표는 뭐다? 소위 말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사실은 국민분들께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 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의무, 임의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임의적 국민 투표로 결정이 되고 어떤 곳은 소위 말하는 의무적 국민 투표로 하게끔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총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회가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총회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있는 지역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유형은 한 지방의회가 없는 곳이 80%, 지방의회가 있는 곳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가 있든 없든 어떠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관련되는 사항들,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들, 조세와 관련되는 사항들, 아주 중요한 공유자산의 매각과 매입에 관한 사항들은 누가 결정을 한다? 주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의회가 있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은 전부 주민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시민의회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시민들 의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아까 시민의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잘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 스위스의 직접민주제를 보시면서 디자인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헌법 개헌 과제인데 개헌 과제들에 관한 말씀은 이미 독일과 스위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앞서 있었던 것처럼 앞서 우리 국회의원님 한 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방정부라는 이 용어는 꼭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저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법률적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 주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식적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은 문제가 많죠. 앞서 우리 국회의원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하급 행정기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냐면은 그야말로 우리 지방 자치단체를 지금 현재 그냥 이제 하급 행정기관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제한 능력자로다가 해놓은 거랑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치권을 어떤 통치 주체로 전혀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적 차원들이 가지는 것이 실제 정치 행정 과정에 이렇게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헌법상에 지금 현재 우리 117조, 118조 내에서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개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효과들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의 좋은 긍정적 기대 효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이 용어를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개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